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잘 있었죠? 예, 저도 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안부를 묻지만 여러분들의 안부를 들을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 그 형성된 그 공간 안에서 한국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지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존재했던 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여러 소리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소리 가운데서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여러 음악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음악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존 연구들 쭉 보면 음악의 어떤 제목, 그 다음에 그 음악이 발매된 뭐 레코드판이라든가 아니면 음반에 발매된 그 숫자, 그리고 공연 장소, 이제 요런 정도만 사실 그 경성의 소리가 연구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음악,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함께 음악을 듣고 또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당시에 발매된 음반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당시에 썼던 축음기를 이제 가지고서 음악을 재생을 하고 또 그 재생된 음악을 많이 사람들이 녹음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그 기술, 미디어 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소리를 손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소리의 도움을 얻어서 당시에 유행했던 소리를 직접 우리가 듣고 느껴보는 그런 시간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가사가 당시에 한국인들에게 의미를 주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국인, 그러한 삶 가운데에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성의 공간, 그 공간 안에 존재했던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삶을 살았던 한국인들, 또한 그 한국인의 삶 가운데의 일부였던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살펴보는 이유는 당시에는 사실 공간도 있었고 소리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거를 배제하고 글만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글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글만 가지고 당시의 공간과 당시의 소리가 있었던 그 시대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이지만 글과 또 글이 아닌 공간과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때 당시의 시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함께 보다 재미있고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성의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경성의 음악과 기독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경성 가운데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의미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소리도 같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 뭐 다양한 어떤 소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악을 우리가 듣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그 역사를 우리가 쭉 바라볼 때는 어떤 문자나 그다음에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그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이 소리를 다시 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죽었던 소리가 다시 살아나서 현재의 역사 연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제 뭐냐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또 문자를 해독할 때에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해독을 합니다.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옛날에 났던 소리가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죠. 현대에. 그러면 이 그 죽었던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실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를 둔다면 소리의 영역에서 현재와 과거 사이에 장막이 굉장히 얇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현재의 과거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차이가.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소리의 시간성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연구하는 그런 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게 이제 계속 미디어 테크놀로지로 이 소리들이 재생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음반이 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음반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때 당시에 그 음반을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축음기라든가 유성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걸 또 구하고자 하면 그거가 제대로 뭐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뭐 작동에 있어서 문제들이 여러 결함들이 있으니까 이게 물리적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그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한 박물관에서 혹은 어떤 그 이제 개인이다라고 하면 어떤 수집가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 이 소리들을 뭐 다양한 어떤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 소리들이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접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한계, 제한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소리를 다시 어떤 그 소리의 시간성, 즉 현재와 과거 사이의 장막이 얇아진 그 뭐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그러한 소리로 우리가 다시 재생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소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소리는 당시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뭐 현대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음악 그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트롯 뭐가 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그 있었던 그 뭐 가면을 복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던 어떤 감정들을 당시에 이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현대에도 이 공유되고 있는 감정들을 당시에 그 소리를 통해서 그 공유되는 어떤 감정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일반적인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죠. 정체성의 일부를 찾아가는 어떤 그러한 그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가운데에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의미를 주었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국인의 어떤 그 음반 역사를 우리가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의 목소리가 최초로 녹음된 것이 1887년이라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녹음된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그 뒤에 1907년에 그 미국 콜롬비아 레코드, 1908년 미국 그 빅터 레코드에서 한국의 그 전통 음악을 담은 음반을 이제 발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뭐 지금도 이제 콜롬비아 레코드가 있고 빅터 레코드가 있지만 당시에 그 한국인들에게 그 음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인의 어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정서들 또 이해하기 쉬운 음악들을 레코드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발매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레코드판 그 음반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의 어떤 저변에 더 확대되기 쉬울 것이고 그런 그 의도에서 초반에 그 음반들은 한국의 전통 음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1913년에 또 가면 그 니폰 폰이라고 하는 그 라벨, 그 빨간색 라벨에 이제 독수리 모양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그 레코드판이 있는데 그런 그 라벨을 사용해서 판소리라든가 당시의 민요 혹은 뭐 이제 찬송가 같은 경우 등도 이제 발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요런 그 이제 그 취입이라고 하는데 음반 녹음이죠. 음반을 이제 녹음할 수 있는 어떤 시설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1920년, 30년대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일본에서 제작 그 이제 녹음이 되고 그다음에 음반이 이제 제작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뭐 최초의 대중 가요다라고 하면 어떤 그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 참미라고 하는 게 외국 곡에 그대로 이제 한국의 어떤 가사를 입혀서 노래를 한 건데 그 윤심덕의 사회 찬미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 가요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한국인들에게 어떤 그 저변적인 한국인들의 어떤 감정들을 이 노래가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 쭉 보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트로트 가수인 뭐 주현 누구 그 다음에 삼이 누구가 이제 사회찬미를 부르기도 하죠. 현대에도 그 가사 그대로가 이제 그 1926년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그때 일제 강점기에 굉장히 그 어떤 그 여성의 슬픔을 이 사회 찬미에 잘 담아서 이제 노래를 했죠. 그 뒤에 1930년대 가면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그 확대되는 그러한 가수들인데 왕수복이라든가 이혜리수, 그다음에 이난영, 최규업, 전옥, 이은파, 김정구 등이 앨범을 발표를 하고 이때에 그 인기 순위도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때 1위는 단연 그 왕수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수복이었고 또 이난영의 그 목포의 눈물 그 노래를 부른 이난영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그 음반의 역사는 이제 보니까 벅스 뮤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를 링크해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링크를 통해서 한번 당시에 한국인의 그 음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좀 더 자세한 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 지난주에 배웠던 이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에 과연 그 소리를 우리가 한 번 더 입히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소리들이 났을까? 당시에 이제 축음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축음기를 통해서 일반 레코드가
일반 그 레코드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음반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다 레코드판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플레이가 되면 그 소리를 당시에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축음기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제 현대에도 뭐 좀 그 하이파이 오디오를 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뭐 비싼 건 또 너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싸기도 하고, 뭐 요즘에야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이제 포터블로 스피커를 들을 수도 있고, 또 핸드폰 자체로도 들을 수 있고, 이어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나왔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 음반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기계를 사용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축음기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살려면 이제 그 가격대를 보니까 일반 노동자의 한 1년치 월급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축음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고 음악을 들었던 그런 시절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그 청년회, 그러니까 경성의 여자 청년회는 이 축음기 하나가 들어오면 이 이제 축음기를 이제 유성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유성기로 그 다음에 그 쭉 노래를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 입장이 무료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7시니까 저녁 이후죠. 그래서 저녁 이후에 이런 음악을 뭐 금요일 토요일 날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음악들을 우리가 한번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1929년에 이때 당시에 그 뭐 했던 유행했던 노래를 보면 동경행진곡, 몽파리, 그다음에 기미고이시 등이 있었다. 이 노래들은 이제 재즈를 일본식으로 편곡한 곡으로 이미 그 이제 빅터 음반사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당시의 레코드판과 축음기가 이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국의 노래는 그 낙화유수, 오늘날도 이 낙화유수가 있는데 뭐 강남달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부분을 이제 김서정이 작곡 작사를 했고 이정숙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당시의 레코드판과 축음기도 또 미디어 테크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여전히 재현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유행 한번 가사를 우리가 한번 듣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뭐 최초의 대중가요다라고 하는 그 사회찬미, 이제 윤심덕의 사회찬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사회 찬미. 굉장히 그 가사뿐만 아니라 이 노래도 굉장히 이
슬픈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쭉 들을 수가 있는데, 멜로디도 굉장히 슬픈데 이제 멜로디와 이 이제 가사를 함께 들으니까 굉장히 더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윤심덕의 사회 찬미, 이 곡에는 이제 사실 3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거기 옆에 보여드리는 이 노란색을 보면 여기 이제 3절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맨 끝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애환을 쭉 그 풀어 나가면서 어떤 그 쫙 보면 이 노래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패배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류의 가사들이 당시에 그 대중음악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윤심덕은 이제 뭐 그 노래처럼 인생을 이제 자살로 마감을 또 합니다. 이 윤심덕은 그 어떤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이런 그 사람인데, 뭐 기독교 당시 이제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음악을 좀 접하는 기회를 많이 주었죠. 그래서 그런 그 음악을 많이 접했고, 그다음에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뭐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빨랐고 좀 수월해서 뭐 이제 가사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된 건데, 뭐 그 가사처럼 그 이제 인생이 어떤 그 자살로 마감이 됩니다. 이제 그 뭐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어떤 선상에서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데, 이야기로는 그가 사랑했던 어떤 그 남자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당시 노래에 어떤 그 묻어 있던 한국적 정서인 한 여성의 희생이라고 하는 점이 분명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그 부분들을 굉장히 그 어떤 그 패배와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게 굉장히 좀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또한 우리가 그 많이 불렀던 어떤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몽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그 집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이제 스피커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 스피커가 사방팔방으로 그 이제 그 뚫려 있는데, 그 이제 그만큼 뭐 목청 높여서 소리를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뭐 그 이웃집에 대한 에티켓 그런 부분들이 그 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당시에 그 몽파리가 불렀던 노래 그 부분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전에 그 노래처럼 좀 이렇게 다 듣기는 좀 그러니까 그 한번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멜로디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쭉 보면 당시에 그
이제 모던 걸이라고 하는데, 모던 걸들이 뭐 밤중, 삼경, 오경에 세상이 떠나가도록 그 목청을 높여서 높이 부른다. 그래서 그 담벼락을 뚫고 확성기를 장치하고 떠드는 그런 그 시대가 오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노래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그 입에서 이제 불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소리가 재현된 부분들 생각해 보면서 이런 노래를 1930년대에 불렀구나라는. 네, 그리고 이제 기미고이 씨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많이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기미고이 씨가 계속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 웬만한 집이면 유성기, 그러니까 이 축음기를 놓지 않는 집이 없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벌써 1929년인데, 제가 이제 1907년에 축음기가 보급될 때에는 굉장히 그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22년이 지난 이후인데, 그때 이 축음기가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 축음기에 레코드판을 돌려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녀노요,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네, 그 방금 노래를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는데, 이 노래를 또 들어보면 좀 굉장히 그 뭐 어떤 상대를 그리워하는 그런 그 가사들이 쭉 있는데, 그 가사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뭐 지친 마음, 그리고 뭐 쓸쓸한 마음, 어떤 그 노래를 보면, 그리고 다시 뭐 만나자는 어떤 희망은 없죠. 그냥 쓸쓸해라가 끝입니다. 그냥 뭐 슬퍼라. 그런 그 부분인데, 이게 당시에 1929년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의 이런 그 노래 가사와 내용이 사람들에게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삼강오륜, 뭐 오륜삼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비꼬는 어떤 그 신문의 어떤 그 이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몽팔이랑 그 기미고이시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강남달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낙화 유수를 오늘날 그 제목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1928년에 이 강남달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 노래가 퍼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뭐 강남달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낙화유수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강남달이 밝아서 님이 노는 곳, 구름 속에 그 얼굴 가리워졌네. 물망초 피인 언덕 외로이 서서 물에 뜬 이 한 몸을 홀로 세울까. 멀고 먼 님의 나라 차마 그리워. 적막한 강남가에 물새가 우네. 오늘 밤도 쓸쓸히 달을 지우니 사랑의 그늘 속에 재워놔 줄까.
강남다리 지면은 외로운 신세 부평해져 잎사귀 벌레가 오네 차라리 이 몸이 잠들리로다 님이 절로 오시면 깨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로 뛰어드는 이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그 노래가 어린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눈물 고인 눈을 사르르 감고서 읊조리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이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 뭐 그 계층에 상관없이 기생의 입에서도 신사의 입에서도 수녀의 입에서도 초대청에 간 나가는 연주군지 찍은 새색시의 입에서도 뭐 계층에도 상관없이 그다음에 어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노래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노래도 뭐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있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낙화 유수를 쳐보면 노래를 쉽게 들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그 노래들의 특징들을 보면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 가운데에 뭐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어떤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어떤 그 자극과 고통, 패배라고 하는 어떤 그 삼파극 있죠. 그 삼파적 요소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살률도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당시 동아일보라든가 또 기독신보라고 하는 어떤 그 각 어떤 종교의 신문, 또 동아일보라고 하는 일반 그 이제 일보들을 보면 당시에 한국인의 자살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저마다 어떤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분석도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선 사람이 자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벼랑간 고통과 번민이 올 때 물질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에게 위안이 길이 끊어지고 희망의 빛이 없어져 버려 자살을 선택하고, 또한 그 쥐잡는 약, 당시 이제 한강철교 등 그 공간이 근대화가 되면서 자살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약 혹은 한강철교 등에 가서 자살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요 부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자국민에 대한 어떤 그 어떤 패배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문제의 어떤 분석적인 방법을 보면 어떤 그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담은 그 일기를 했던 연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일본인과 조선인 그 여성, 그러니까 일본 여성과 조선 여성의 일기가 당시에 기록된 일기들을 이제 비교해서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일기들을 보면 일본인 여성, 그러니까 물론 이때 그 일본인 여성은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집안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제 조선 총독부의 고위 그 관료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기록한 일기, 그리고 이제 조선인 H라고 하는 그 여성은 이에 반해서 이제 대구의 어떤 그 굉장히 좀 일반적인 가정인데 그 이제 뭐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을 해야만 되는 어떤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인 A양, 그 다음에 조선인 H양의 일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A양은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 A양이 그 청화여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데, 청화여숙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일본,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태어난 조선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이민 2세죠. 이민 2세가 한국 땅에 자라면서 이제 조선화 되니까 이 사람을 이제 다시 일본화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이런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결혼을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언니가 시집을 가니까 집안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뭔가 적막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 여성이 뭐 나는 반드시 밝고 즐겁게 해 보이겠다. 내 역할도 중대하다. 뭐 집안의 정론, 생활 미화, 그다음에 뭐 밝은 가풍, 나는 이것들을 열심히 실행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도 앞으로 생활의 기쁨을 가져다 드리고 싶다. 그런 그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잘 돼, 열심인 사람, 순수한 사람.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렇게 밝게, 그 다음에 열심히, 그 다음에 유쾌한 감정, 순수한 사람. 이게 결국 요 삶을 사는 게 당시에 이제 일본 왕, 뭐 천황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일본 왕에게 일본 왕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삶, 그 전형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한국 식민으로서 굉장히 그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그 한국 식민화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또 그냥 이렇게 쭉 이런 삶을 쭉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패배 또 자극 고통을 받았던 이 조선인들에게 내지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과정들로 이게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밝게 살고 열심히 살고 순수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 되게 우울하지 않냐? 우리처럼 한국 식민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내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구별 없이 조금이라도 명랑한 이런 그 우리처럼 살아라. 뭐 빨리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이 A 양의 일기 가운데 발췌한 부분이 요거고 그다음에 또 요건데요. 조금이라도 밝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밝게 살아야 되는 조선인이 누구냐면 이제 토착민입니다. 토착민. 토착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죠. 여기 가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청와 여숙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 어려운 삶을 사는 조선인들에게 야 우리처럼 밝게 살아봐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당시에 조선에서 유행했던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뭐 그 네, 영화들 우리가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 영화들을 역시나 그 뭐 미디어 테크의 기술로 복원이 돼서 지금 계속 잘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쭉 보면 일본인 선생님이 나와요. 학생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항상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고 문제도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돈도 없고. 근데 이 일본인 선생이 굉장히 자상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학생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선생님이 학생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좋지 않냐, 착한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일본인 선생이 뭐냐면 일본을 뜻하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내선 일치에 대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에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영화의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근데 반면 H양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여기다 좀 담아야 되는데 H양은 굉장히 가정이 또 우울합니다. 뭐 그 이제 부모님이 또 외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막 그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H 양이 또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이겨내는 어떤 과정들, 그런 걸 이제 일기로 쭉 쓰면서 뭐 친척들이 와서 또 이 H 양을 다독거리는 게 아니라 너희 뭐 어머니 어디 있어요? 그리고서 막 이제 살림살이를 다 막 부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어떤 원치 않는 경험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한국 땅에 살았던 일본인 A 양, 그 다음에 한국인 H 양, 굉장히 다른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사는데, 일본인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환경 가운데 그대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일본인이 내선 일체화가 되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그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금지된 곡들이 아니었잖아요. 누구나 일제 강점기에 따라서 불렀고 이 정서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원했던 그런 그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당시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이제 기독교 자체도 1934년이 되면 1885년에 기독교가 전래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인데, 어떤 그 기독교 내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예수를 믿지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랑 좀 다를 바 없는 이런 그 비판을 당시에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뭐 예수를 믿으면 본인의 어떤 그 희생, 예수를 따르고 예수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랑으로 삶을 사는, 자기는 희생시키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 삶을 사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 개인의 어떤 그 이기심을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뭐 자기 개인의 이익과 대립이 되면 뭐 교회를 박차거나 사회를 박차하고 자기를 내세운 일이 많고, 교회 내에도 그렇고, 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보면 뭐 그 개인의 그 출세를 위해서 믿어야 되는 종교이냐, 굉장히 비사회적이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어떤 그 사회에서의 그 사회 문제를 이제 관심을 갖고 이거를 해결하는 이런 그 의견을 이제 제시합니다. 한치진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유학을 다녀온 그런 사람인데, 이제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어떤 그 종교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이화 여대의 전신이었던 이화 학당에서 이제 교수를 했던 사람인데요.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문을 쭉 보니까 이런 그 굉장히 좀 날카로운 어떤 그 비판의 글도 벌써 1934년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곳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그 예수의 정신 생활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남자나 여자에게 가서 뭐 그 어떤 그 진실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독교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모든 야심, 뭐 이기심, 정욕 이런 걸 다 버리고 지성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에 충성해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일제의 그 일제의 그 이제 강점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국가라고 하는 그 부분, 일제의 그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가 조선 총독부가 될 수 있겠죠. 종교화되는 과정이 사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이야기한 H양의 일기 혹은 그 일본이 이제 경성에 존재했던 그 소리 가운데에 있던 그 메시지, 어떤 그 패배의식, 희생의식,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가운데서, 일본의 역할이 보면 종교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일본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일본 애들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교육을 하는 걸 보면 일본화 시키는 거죠. 내지화 시키는 과정을 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인의 어떤 일본화, 한국 그 식민화를 시키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교육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서 일제 강점기의 어떤 그 소리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 우울함, 또 어떤 슬픔, 패배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제의 어떤 그 이제 뭐 그 정부 기관이 종교화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러한 패배 의식을 다시 뭐 좀 더 그 다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 목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지화 시키는, 그러니까 일본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도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한국인의 어떤 패배 의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도식들, 일본화 시키는, 그러니까 올리기도 하고 좀 뭐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그 표면적인 도식이 있는데, 이 내면을 보면 굉장히 그 목표는 분명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있던 많은 그 종교,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도요, 조선 총독부 산하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산하에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 일체화 시키는 거예요, 종교도. 그러면 일본의 어떤 총독부가 원하는 종교는 뭐냐? 종교를 통해서 사회 복지화를 시키는 거다. 사회적 계도 및 도덕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복지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희생적인 정신이 여기는 포함이 되잖아요. 희생과 사랑,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종교였죠. 종교를 통해서 조선 총독부가 당시에 한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계도시키고 도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영화를 또 보면 나오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그 목사가 나와요. 고아원의 목사가 나오는데, 고아원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 뭐 당시에 경성의 남대문, 거기가 일본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죠. 혹은 종로, 이런 그 굉장히 좀 유흥업소에서 막 자란, 어떻게 보면 그 좀 관리가 안 되는 그 아이들, 교육도 받지 못하고 했던 아이들을 이 고아원 목사가 사회적 계도와 도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되게 밝게 또 바뀌어요. 이 영화가
조선 총독부가 선정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독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내 그 이제 경성이라고 하는 공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선의 어떤 내지화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런 데에 앞장서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부라고 해서 종교가 필요 없고 막 기독교 다 싫어, 막 뭐 불교 다 싫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해요. 사회복지, 사회적 계도, 도덕화. 그러면 뭐를 싫어하느냐? 뭐를 싫어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내지화되는 거에 반대예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민족화. 민족화가 되는 게 굉장히 싫은 거겠죠. 조선의 어떤 전통을 찾아 나서고, 그 또 토착화적인 어떤 그 사상을 발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자기 거를 내세우고 자기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을 내세우면 내지화되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 그 부분들을 보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경성의 어떤 그 공간 또 경성의 소리가 존재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었는가. 기독교는 굉장히 재밌는 게 아까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글을 통해서 봤지만 종교가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뭐 한국인의 기독교화겠죠. 목표 자체가 뭐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근데 당시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걸 보면 보편적인 어떤 인류애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화를 시키지만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형제가 있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국의 그 종교들을 보면요, 이게 민족 종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도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도 그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독교가 뭐 개신교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만해, 그죠? 한용운 선생님이 있고, 천도교 같은 경우에도 3.1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주도를 했고 참여를 했고, 개신교도요, 대부분의 어떤 독립운동이라든가 3.1 운동들, 3.1 운동의 어떤 민족 대표를 빼놓고 다른 걸 보더라도 항상 참여율이 60% 이상입니다. 한번 세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기독교랑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김구 같은 경우에는 백범 김구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에도 몸을 담았고 기독교에도 몸을 동시에 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뭐 초대 대통령이었던 뭐 이승만도 그렇고, 그리고 당시에 뭐 사회적인 어떤 그 부분을 또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기르고 실력을 키워서 일본의 어떤 그 내지화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조만식 선생도 기독교였고, 이제 기독교 장로였고, 그런 걸 볼 때 사실 그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는 그냥 뭐 하나의 종교, 그냥 일부분 극히 일제 강점기에 하나의 종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또 전달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 기독교가 뭐 전체 한국 사회를 다 이끌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의 작은 종교였고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시 이제 뭐 불교도 그렇고 천도교도 어떤 그 한국인의 어떤 그 전통 민족화를 부르짖었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기독교에 있던 어떤 그 보편적인 인류의 그런 그 메시지들이
그 어떤 패배 의식이라든가 혹은 암울한 그러한 그 노래 소리가 이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반대의 어떤 그 희망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희망을 노래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뭐 근데 그게 그 일제 강점기 때는 그 A라고 하는 여성이 나는 밝게 살아야 돼,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그 삶을 사는 것은 황국 식민으로서의 그러니까 일본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따로 놓고 생각할 때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내 그 독립된 자아 혹은 이제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어떤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런 그 우리의 존재의 모습 혹은 독립된 자아로서의 어떤 그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을 여전히 노래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희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노래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그 있는 존재 자체로서의 어떤 그 특별함 또 존귀함 그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사 가운데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서 없이 좀 오늘의 수업은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냥 굉장히 그냥 거칠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서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좀 색달리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그 정체성 가운데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의미 그 역할들을 좀 간략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굉장히 잘 들어주셨고요. 또 본의 아니게 굉장히 수업이 길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수업 여러분 잘 듣고 또 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